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사랑과 감사의 계절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해커의 랜섬 공격을 받은 정유업체 JBS가 오늘 다시 가동됨으로써 고깃값 인상이나 고기 부족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암호화폐와 러시아와 연관된 이슈로 백악관이 직접 챙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인종 흑역사 현장인 오클라호마 털사를 방문해 원하는 것만 배우고 나머지는 가리는 역사 교육으로 미국의 흑역사를 지우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흑인 등 소수계 차별의 대표적인 투표권 제한을 막기 위해 부통령을 책임자로 내세웠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찬반 속에 노예제로 피해를 입은 흑인에게 보상하는 안을 2년 동안 검토합니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2차 대전 당시 일본계를 수용소에 가둔 것에 대해 보상하는 법안에 서명했었습니다. 난민 신청자를 멕시코에서 대기시키던 트럼프 시대의 이민 정책이 끝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나기 2주일 전에 허락했던 엘라스카 야생 보호지역에서의 오일 시추 프로젝트가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 중단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5월에 개설한 블로그 사이트를 완전히 닫았습니다.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컨트롤되면서 경제 회복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하와이주는 다른 지역보다 늦은 2024년이 돼야 완전한 경기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기지 신청이 계속 줄어들면서 주택시장 열기가 식는 것인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먼저 생활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어제 오늘의 미국 진행되는 동안에 발표가 됐었던 JBS요. 이곳이 랜섬 공격을 받은 것은 지난번에 파이프라인 공격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일단 러시아 쪽에 해커가 해킹한 것으로 보고 있고 이것도 역시 돈 내놔라 하는 랜섬웨어 공격입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 어제는 이제 컴퓨터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육류 최대, 세계 최대, 미국 최대, 세계에서는 넘버원은 아니지만 세계 최대 육류 가공업체에 속하고요. 그래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전부 이 JBS에서 생산하는 것이 어제는 중단이 됐었는데 오늘 다시 가동됐습니다. 그렇다면 랜섬머니를 줬느냐 주지 않았느냐 아직 알 수 없지만 지난번에 코로니어 파이프라인도 처음에는 주지 않았다고 했다가 500만 달러를 줬었죠. 비트코인으로 줬었습니다. 일단 오늘부터 이제 가동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제 하루 사이에 고깃값이 올랐을 리는 없고요. 정상적으로 되고 있으니까 고깃값이 오른다던가 아니면 고기가 모자란다던가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농림부 장관이 각 육류 가공 업체에 전부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최대한으로 가동을 해서 고기가 모자라는 일이 없도록 하자 했습니다. 백악관이 러시아 측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인 해커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해결이 돼야지 됩니다. 이제 고기 육류 가공 업체뿐만이 아니라 모든 스몰 비즈니스도 전부 컴퓨터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규모가 큰 회사들은 훨씬 더 컴퓨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높아질 테고 그런 때에 이렇게 그 해커 그룹들이 돈 내놔라 아니면 우리가 지금 그 컴퓨터에 들어가서 많은 정보를 빼왔는데 이 정보를 하나하나 공개해버리지 당신네 회사 신뢰도도 떨어뜨리고 어디 한번 해봅시다 하면서 거의 돈 주고 이제 그 해커들의 그 리킹하는 것을 막고 다시 정상 업무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추적이 불가능한 거예요. 비트코인 등으로 주기 때문에 암호화폐로 주고 있기 때문에 해서 연방정부에서는 앞으로 이게 끝이겠습니까? 이제 시작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 이제 그 가상화폐에 대해서 뭔가 규제가 있어야지 된다.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는 어떻게 거래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은행은 은행에서 전부 나가고 들어오고 뭐 캐시도 얼만큼 이상 찾으면은 그걸 또 추적을 하고 하는데 가상화폐라는 것은 이 암호화폐라는 것은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블록체인이라는 큰 그 뒤에 있는 시스템으로 자신들은 알지만 거래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정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검은 돈이 거래되기 때문에 연방정부에서는 이런 것을 막으려면은 소비자에게 당장 피해가 오잖아요. 걱정이 오고 뭐 잔치를 치르려고 하셨던 분들은 어떡하니 고깃값 오르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등의 그 암호화폐에 대한 연방정부가 규제를 해야지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러시아의 해커들이 아주 그 세련됐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서는 해킹 분야에서는 그래서 이제 G7 뭐 재무장관 회의도 금요일에 열리고 그리고 그 이어서 이제 곧 그 G7 그 정상회담과 같이 비슷한 시기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만나기 때문에 경고를 해야지 된다는 거죠. 일단 러시아 쪽에서 해커가 다른 나라의 중요한 산업시설이나 민간 회사를 공격을 했을 때 가만히 봐주지 말고 벌을 해라. 어쩌면 때로는 이런 해킹에 있어서 러시아 정부가 개입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러시아 정부가 개입하지 않은 케이스에 대해서 정부가 알아서 벌 주고 해야지 된다는 것을 이제 이 정도 되면은 대통령과 대통령 차원에서 알아서 할 문제고요. 그리고는 이제 지금부터 뭐 한 6, 7분 미국에 지금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해드리는 한 두세 가지 아이템인데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한 번도 일어나 보지 않았던 그런 일인데 어제 오클라호마 털사에 가서 바이든 대통령이 1921년도 이제 그쪽 지역 흑인 지역의 월스트리트로 불리는 그곳이 완전 35개 블럭이 불타고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뭐 한 300명 정도가 루머에 따라서 뭐 백인 여성을 어떻게 했다는 루머 때문에 숨지고 완전히 그랬던 흑역사예요. 말 그대로 흑역사. 그런데 이 오클라호마 털사에서 그 흑역사에 대해서 오랜 동안 가르치지도 않았죠. 어떻게 하면 감추나 하다가 그게 결국은 나와서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해서 완전히 또 100년이 되는 때이기 때문에 더 많이 오픈이 된 셈인데 어제도 이제 살아계시는 107세의 비올라 플래처 할머님께서 나는 지금도 흑인이 총 맞는 것을 본다. 흑인 시신이 길에 누워있는 것을 본다. 그날의 사건을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론 현재도 그렇지만 난 지금도 불이 나고 타오르고 그 불타오르는 냄새를 맡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날 밤 잠자고 있는데 좀 부촌이니까요. 잠자고 있었는데 하룻밤에 모든 게 다 바뀌어졌다는 거죠. 이제 이런 얘기를 직접 들으면서 그 문화센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건 폭동이 아니라 대량 살상이지. 대량 학살이지. 백인 우월주의자에 의해서 우리 역사에서 최악의 학살이지. 국민이 국민을 살해했으니까요. 그런데 너무 오랜 동안 우리는 눈 감고 있었다. 역사가 침묵을 해왔다고 해서 그 일이 안 일어났었던 일은 아닙니다. 어둠이 많은 것을 그 어둠이라는 그 역사가 말하지 않았으니까 그 현장 이런 것을 그대로 품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렇다고 지워지는가? 절대로 지워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 같은 혐오가 계속 이어져서 올해 1월 6일에 의사당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미움과 혐오에 대해서 안전지대를 마련해줘서는 안 된다. 현 대통령이 어제 한 말입니다. 오랫동안 그 같은 그 털사 대량 학살에 대해서 가르치기는커녕 지우려고 했고 마치 일어나지도 않았던 것처럼 했지만 그러한 것은 결국은 알고 싶은 것만 배우고 그리고 알아야지 될 것은 가르치지 않는 아주 나쁜 선택이라면서 결국은 좋건 나쁘건 흑역사건 백역사건 역사에 대해서 솔직해지자고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곳에 간 그 털사의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기념은 아니죠. 이 경우에는 기억하면서 그 털사의 그 기념일에 간 미국의 첫 번째 백인 대통령이고요. 지난해는 이제 99주년이었잖아요. 텔레비전에서 여러분들께서 왜 저 장면이 나오지 하셨을 텐데 그게 비교해서 그런 겁니다. 바로 그날 5월 그 31일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경책을 들고 블랙 라이브스 매터 흑인 그 숨진 그 조지 플로이드 거기에 대해서 시위하는 것에 대해서 시위대에 평화적인 시위대를 최루가스로 뿌려서 맞고 그리고는 성경책 들고 이렇게 사진 찍었던 바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날 그 일을 했다는 99년 역사를 맞아서 그리고 100년째 되는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종차별을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투표권을 보장하는 겁니다. 최근에 플로리다, 텍사스, 애리조나 그밖에 많은 주에서 이 투표를 조지아 포함해서 어렵게 하는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 카멜라 해리스 미국의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기도 하면서 에이시안 아메리칸이기도 합니다. 부통령을 그 태스크 포스에 딱 그 앉혀놨습니다. 대통령이 항상 이것은 공화당이나 민주당 때 다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슈인데 대통령의 손이 다 미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이슈에 항상 부통령을 딱 책임자로 앉혀놓죠. 해서 카멜라 해리스가 그 자리에 지금 앉게 됐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의 그 노예 후손에 대한 보상 이 부분은 이제 잠시 뒤에 캘리포니아주에서 일어난 여러분들이 아주 궁금해하실 사건과 함께 전해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변하는 것은 이민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어제 국토안보부 알레한드로 마요카스 장관이 메모를 메모로 정리를 함으로 인해서 공식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난민 신청을 미국에 하려면 멕시코에서 대기하고 있어야지 된다. 이런 행정명령을 끝냈습니다. 어제로서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름이 있어요. MPP라고 해서 Migrant Protection Protocol이라고 해서 이민 보호 의전 이런 식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멕시코에서 미국 난민 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대기하고 있으라는 것은 굉장히 그 위험한 상황도 될 수 있고 해서 전에 6만 8천 명이 멕시코로 돌려보내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있고 등등 여러 문제였고 그리고 2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린 그 행정명령을 멕시코에서 대기해라 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했습니다. 미국에서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나서는 국토안보부 측에 자율권을 줘서 국토안보부에서 리뷰를 해라 하고 국토안보부 장관이 어제 우리는 이렇게 했다 해서 이제 미국에서 신청하도록 난민 신청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은 그 난민 신청을 하는 법원이 지금 다 그 종류별로 사안별로 따로 있잖아요. 이민법원이 있고 이민법원 가운데서도 영주권 시민권 관할 난민 신청 관할이 따로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문을 닫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닫았는데 지금 이걸 활발하게 해서 미국에서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며칠 전에는 시민권자들은 시민권 신청도 쉽게 하고 서류도 간편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합법적인 이민을 활성화한다는 안을 마련함으로 인해서 거의 대통령 백악관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이민에 관한 것은 좀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선거 공약 때부터 그렇고 또 민주당의 이슈이기도 하고 친환경적인 것 그런 것에 대한 것을 하나를 어제 또 마무리를 했는데 알래스카에서 지난번에 얘기한 것은 조금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친환경을 한다고 해서 미국에서 한 방울의 오일도 시추하지 못해 이런 건 아니거든요. 상황을 봐가면서 환경 보호와 친환경 사업과 잘 그 계산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나면은 이제 부분적으로 허용을 하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오일과 가스를 시추할 수 있도록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퇴임하기 2주일 전에 허락을 했습니다. 어디냐면 엘라스카 북극 야생보호구역. 얼마 전에 여기 이 프로젝트 오케이 한 것은 야생보호구역은 아니거든요. 북극 야생보호구역 한 1960만 에이커 685마일에 걸친 이렇게 보니까 캐나다 쪽에 있는 그런 곳인데 내무장관이 이거 리뷰를 해라 하고 지시를 했습니다. 미국의 내무장관이 최초의 원주민계 내무장관이잖아요. 데브 할랜드 내무장관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떠나기 2주일 전에 이것을 이제 어떤 그 내무부의 그 랜드 매니지먼트 국이라고 해서 땅을 관리하는 국이 따로 있어서 땅 관리하는 국에서 승인을 했고 일주일 뒤에 서명을 해서 이제 딱 거기서 오일 시추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첫날에 행정명령으로 그거 일단 중지라고 하고는 내무장관이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리스권을 준 거잖아요. 리스권을 판 거잖아요. 거기 이권이 개입됐니 어쨌느니 말이 많았습니다만은 해서 다시 한번 이제 철저하게 리뷰를 하는 것으로 전국적인 환경 정책에 저촉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제 그 지역이 폴라베어라든가 순록이라든가 무슨 올빼미요. 그것도 이제 스노우 올빼미 같은 것 그리고 철새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1995년도에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공화당은 오일 시추 같은 것을 굉장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화당이 해놓은 안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비토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지난 40년 동안 밀고 당기고 하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거 해라 하고 한 것인데 엘라스카가 공화당이 아주 강하잖아요. 특히 리자 머코스키라는 엘라스카의 공화당의 상원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반대되는 정책을 많이 했고 이번에도 무슨 여러 가지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손을 들어주는 그런 투표를 하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만은 리자 머코스키 의원도 오일 시추를 해야지 된다 하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알래스카에서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에 비해서 알래스카의 인디안 그 원주민이라든가 아니면 환경보호론자들은 이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수백 년 이상의 보호해야지 될 자연을 그 최후의 보루다 해서 보호하느냐 아니면 경제개발의 기회로 삼느냐 이것이 행정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그 바이든 행정부가 이것을 못하는 것으로 하는 이런 많은 변화가 아주 이뿐이겠어요. 굉장히 많은 변화인데 중요한 변화들부터 좀 짚어봤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없어졌네요.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어느 분인가가 이제 그 상으로 가져가신 것이죠. 없어진 것이 아니라 표현이 아다르고 오다르네요. 행복하시겠어요.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입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 블로그 만들었었죠.
5월 달에. 그런데 지금 완전히 닫았습니다. 그냥 잠시 닫은 게 아니라 그 관리자가 완전히 닫았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From the Desk of Donald J. Trump라는 제목이었었는데 이제 트위터가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 이후에 완전히 퇴출시켜버렸고 그리고 페이스북은 지금도 검토 중이에요. 닫았다가 검토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는지 뭐 이렇게 영원히 닫는 것은 또 아닌 것 같다 하는 건의서를 페이스북 측에 해서 페이스북이 이제 한 달 정도 지났으니까 5개월 정도 있으면 또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겠네요. 그 안에 해서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없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어떠한 주장은 공허한 메아리였습니다. 그가 블로그 사이트를 만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도 실어가고 저기도 실어가고 그것이 또 뉴스가 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의도적으로도 비의도적으로도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닫았는데 그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여러 가지 그 내용들 루머도 많이 퍼뜨리고 했는데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 하루에 그 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뭐 똑같지 않겠어요. 사람이 뭐 몇 개월 사이에 크게 많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도 그것이 최근에 보면 하루에 한 200개 정도만 페이스북에 실어 나른다는 거예요. 지지자들이. 그래서 이건 없애는 게 낫겠다. 또 좀 약간 면도 서지 않잖아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완전히 닫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플랫폼이 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좋아요도 누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이제 공유 페이스북 같은 데로 공유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데 본인의 의견단은 댓글 같은 것은 하지 못하도록 막았거든요. 나만 하고 싶은 거 하고 뭐 여러분은 실어 나르기만 하세요. 이런 형태니까 이게 더 많이 퍼질 수가 없어서 그래서 결국은 닫고 말았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영화가 그대로예요. 캘리포니아주의 소방국에서 한 소방관이 다른 소방관에게 총을 쏘고 한 10마일 떨어진 집으로 가서 그 집에 불을 지르고 그리고는 집에 있는 작은 풀장에서 본인도 머리에 총을 쏴서 스스로 숨졌다. 집은 불탔다. 이 스토리거든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한 북쪽으로 45마일 정도에 있는 그 아구아돌체 그 소방국이요. 그러니까 인구가 얼마 안 되는 그런 곳이죠. 한 3,300만 명이래요. 캘리포니아 전체 인구를 완전히 뭐 한 23스퀘어 마일이나 될까 하는 그곳에다가 빼곡히 다 서도 안 될 것 같은데요. 3,342명 인구가 있는 곳이고요. 14번 프리웨이 있는 곳, 그 산타 클라리타하고 팜데일 사이에 있는 곳인데 숨진 소방관은 44살에 한 이 소방국에서 20년 정도 근무하신 분이랍니다. 딸만 셋이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용의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여러분들께 궁금하실 것 같다 해서 말씀드리면서도 더 많은 속보를 전해드리지 못합니다. 뭔가 총을 쏜 사람과 총을 맞고 또 총을 쏘고 자살한 사람 사이에서 관계가 있겠죠.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직은 소방국 자체에서도 얘기하지 않고 LA 카운티 소방국이거든요. 가까이에 산답니다. 이 두 소방관의 집은 가깝고 총을 쏜 소방관은 스페셜리스트고 엔지니어고 어제 그 비번이었습니다. 어제 아침 뭐 한 10시 50분쯤에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지금으로서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서 캘리포니아주는 특히 뭐 한 열흘 됐습니까? 산호세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난 게 일주일이군요. 9명 숨지고 용의자도 자살하고 이것도 자신이 일하던 일터에 가서 직장 그 직원들을 물론 이제 이 경우에는 뭐 우울증도 있었고 조울증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 불만이 많았고 사람을 싫어하고 외로웠고 한다는 그 정도까지라도 나왔는데 오늘의 경우는 지금 나온 것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캘리포니아주에서 샌호세에서 그랬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또 인근에서 또 총격 사건이 있었죠. 오늘 소방국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사람을 가서 구하는 소방국 내부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총기가 많아지면은
직장에 출근해서 아주 안심하고 있기도 힘들고, 그리고 누군가 서로 따끔한 말을 주고받으면서 의견 교환을 싫은 소리 하기도 힘들고, 점점 사람들이 좀 위축되고 비겁해질 수도 있고, 뭐 지적도 제대로 못하고, 총이 좋은 점도 있겠지만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나쁜 점도 많죠.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얘기가 나온 김에 이 내용은 굉장히 지금 찬반이 많아요. 아니, 캘리포니아주가 미국의 남부도 아닌데 무슨 노예제 후손인 아프리칸 아메리칸 흑인들에게 보상을 하지? 라고 하는데 또 가만히 들어보면은 일리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 2년 동안에 위원회가 만들어져서요. 그 위원들은 게빈 뉴섬 주지사라든가 캘리포니아주 정치인들이 딱 이제 선정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과거 이제 노예의 후손인 사람으로서 지금 그 스토리를 잘 알고 있는 무슨 역사학자라든가 아니면 그런 가게의 역사가 있는데 지금 변호사가 된 사람이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을 해서 2년 동안 어떻게 하면은 그 노예제로 희생이 됐던 그 후손들에게라도 우리가 그 역사의 나쁜 일을, 그 흑역사, 역사의 죄를 저지른 것을 사죄한다는 의미로 그 후손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그들도 그 불편함을 겪었기 때문에 보상을 한다. 그럼 어떻게 보상을 하느냐? 그런 것도 연구를 하고요. 2년 동안. 그리고 또 미국의 그 시스템적인 인종차별이 있다고 하는데 특히 캘리포니아주에는 어떠한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을 연구를 해서 보상 방안도 뭐 지금 대강 나와 있는 청사진은 GI 빌처럼 군대 가면은 뭐 대학 갈 때도 뭐 프리고, 본인이 대학에 안 가도 배우자라든가 자녀들 학자금도 그렇고, 집 살 때도 엄청나게 따로 관리를 하잖아요. 혜택을 주고 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연방적으로는 연방 하원에서 이 같은 보상 법안이 4월 달에 통과가 됐지만 상원에서 통과될 리가 없고요. 1989년도에도 이러한 것들이 시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왜 이런 시도를 자꾸만 하냐면은 과거에 노예제가 있었다. 그리고 노예가 해방됐다. 이게 이제 수정헌법 뭐 13, 14, 15조를 통해서 쭉 그 노예 해방되고 노예였었던 사람에게 남자에게부터 투표권까지 주고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고 보상해 주는 것까지 있는데 이걸 연방 정부가 지키질 않았어요. 그것만 지키지 않은 게 아니라 이게 그대로 KKK단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경찰이라는 그 노예 시대에 노예를 쫓던 추노꾼처럼 그런 일을 했었던 경찰이 점점 커지면서 경찰이 흑백 분리를 해서 내가 왜 열차에 뒤에 타야지 돼? 백인만 앞에 타고 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하는 일들이 계속됐잖아요. 보상해주기로 약속한 것을 보상을 안 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동물로 막 대하고 이런 형태로 동물로 대하는 것들이 쭉쭉쭉쭉 잠재의식 속에 있고 하다가 백인을 그렇게 9분 동안 짓누르겠습니까? 백인 경관이 흑인이니까 그렇게 짓눌렀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이런 일들을 시작을 함으로 인해서 시스템적인 것이 있었다. 노예 때부터 시작을 해서 하는 것으로 역사를 좀 정리하려는 노력이고요. 그런데 반대하시는 분들은 또 캘리포니아주 흑인 인구가 6%밖에 안 돼요. 전체적으로 20% 안 되거든요. 전국적으로. 6%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뭐 이걸 가지고 그 캘리포니아주가 미국 남부처럼 노예주가 많았던 그런 농장 그런 것도 아니고, 보상은 뭔 보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걸 해야지 된다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연관적인 피해를 보기도 했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도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그 인종이 아프리칸 아메리칸 인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그 파워풀한 정치인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되고 하는 겁니다. 지금의 미국의 그 총무처 장관이 그 셔릴 웨버라고, 이분이 주 하원 의원이었을 때 특별 타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캘리포니아주도 이런 것을 역사를 정리를 하고 가야지 된다. 더군다나 캘리포니아주는 경제적으로 파워하우스 아니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또 많은 그 수입이 생겼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상을 할 수 있는 여유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을 선도적인 그 주로서 보여주고 미국의 다른
다른 주도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는 역사를 인식시키고 청산할 것을 청산을 해야지 된다. 이런 찬반이 엇갈리는 거거든요. 1988년이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그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그때 이제 캘리포니아 주지사였잖아요. 로널드 레이건이 서명을 한 게 있는데 $2만 달러씩을 2차 대전 당시에 수용소로 강제로 끌려갔었던 일본계 미국인들에게, 살아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1988년이었는데 $2만 달러씩을 보상을 하는 것에 로널드 레이건 공화당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 2차 대전 당시에 이제 뭐 진주만 뭐 이 전후로 해서 일본계 사람들, 일본 사람도 일본과 싸우는 군인이 있어요.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운타운에 일본 그 박물관에 가면은 딱 그런 것들 붙어 있고 뭐 전투기도 놓여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도 일본계라는 이유만으로 일본에 분명히 좋은 일 할 거야, 미국에 반역할 거야 하면서 수용소가 제대로 지어지기도 전에 막 그냥 일본 사람들을 다 그냥 끌어내서, 집에서 끌어내서 수용소에 가뒀잖아요. 강제 수용소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2만 달러 그 보상을 한 일이 있습니다. 어쨌든 게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해에 캘리포니아주도 1850년에 이제 주가 됐기 때문에 그 전에 원주민에게 얼마나 힘들게 했는가 해서 이제 원주민에게 공식적으로 주지사로서 사과를 하기도 했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캘리포니아주가 한다는 것이고 찬반이 있지만,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의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6%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이런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과 접하는 기회가 굉장히 많고 인구의 6%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접하는 지역과 모든 환경 같은 것을 생각할 때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굉장히 터프하다고 하고 예의가 없다고 하고 무슨 뭐 많은 그 단점들을 얘기를 하시잖아요. 여러분들께서 그럼 그만큼 인구의 6%밖에 안 되는데 그런 분들을 많이 그 접하시는 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고 해서 다 그 나쁜 그 선입견의 카테고리에 속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을 많이 받은 아프리칸 아메리칸 가운데서 변호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예술가도 있고 랩 가수, 스포츠 선수를 제외한 다른 그 예술가도 있고, 그런 분들은 또 다른 뭐 백인이나 에이시안이나 이런 분들의 티피컬한 어떤 그 묘사에 속하는 엘리트, 그 묘사에 속하는 카테고리 안에 또 들어가거든요. 뭐 카멜라 해리스 같은 사람, 물론 혼혈이긴 하지만 그런 마찬가지잖아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혼혈이지만 엄마가 캔사스 백인이고 아빠는 케냐에서 하버드 대학교로 유학을 온 사람이었고, 그렇긴 하지만 사람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어떤 동네에서 어떤 일을 하시면서 어떤 그 인종과 많이 접하느냐가 내가 그 인종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조금 시간이 있어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잠시 뒤에 경제에 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주요 관광 분야는 많이 돌아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네, 최근에 오늘까지도 약간 그 메모리얼 데이 그 연휴를 즐기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어제가 월요일이 메모리얼 데이였고 어제만 하더라도 조금 한산했어요. 어제까지도.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여러분들께서도 똑같은 시간에 출퇴근을 하시는 분이라면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완전히 지금 메모리얼 데이 연휴에서 직장으로 뭐 복귀했다,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만큼 아무튼 이제는 그 백신이 널리 퍼지면서 사람들이 뭐 여행도 하고 한다는 건데, 하와이주도 마찬가지예요. 하와이주도 주요 관광 분야는 돌아오긴 했는데 슬로우한 것을 조금 회복하고 있기는 하는데, 일부가 회복되기는 하는데, 그런데 이제 완전한 회복이 조금 특히 하와이주 같은 경우는 좀 어렵다는 얘기예요. 쉽게 다른 주처럼, 예를 들어서 다른 주 같은 경우는 어떤 주는 올해 말
아니면 내년에는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뉴멕시코 같은 데가 이제 또 다른 이유로 좀 굉장히 슬로우한 것이고, 그리고 하와이도 마찬가지로 국내 관광객은 회복이 됐는데 해외 관광객이 지금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회복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달에 그 하와이주의 국내 관광객은 2019년보다도 14%가 늘어났답니다. 2019년은 팬데믹 오기 전이에요. 2020년 초부터 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국제 해외 관광객까지 해서 하와이가 완전하게 좀 고용률 같은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려면 페이롤 체크 받는 사람이 가장 적은 주가 하와이주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려면 하와이주는 2024년은 돼야지 된다. 왜냐하면 미국만 이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백신이 미국 사람들 지금 질병통제국이 발표하는 것을 보면은 41%의 성인이 2번 다 백신 접종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백신 접종을 집단 면역 수준이다 하고 가려면 70%까지는 돼야지 되는데 아직 41%인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는 7월 4일까지 독립기념일 또 한 번의 이제 메모리얼 데이 이후의 연휴인데 그때까지는 70% 되는 것이 백악관의 목표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되고 그리고 6월 달부터 미국이 다른 나라에도 백신을 좀 이렇게 배분을 하고 더 많이 생산을 해서 또 수출도 하고 무료로 기부도 하고 하면서 다른 나라도 분위기가 좋아져야지 이게 이제 그 해외 관광 같은 것이 활성화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내일입니까? 모레죠. 금요일에 이제 또 여러 가지 뭐 실업률이라든가 아니면 고용 지표 같은 것이 나오면 그때 또 봐야지 알 수 있긴 하는데 아무튼 하와이주는 다른 주보다는 회복이 조금 더디다. 장기적으로 이제 그런 것을 감안을 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스몰 비즈니스를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부시 미국 맥주 아니고 헝가리 가니까 헝가리 맥주라고 해요. 그 에나우저 부시가 아주 큰 목표를 세웠습니다. 만약에 7월 4일에 백악관과 같이 하는 거예요. 프로젝트를. 7월 4일에 이 70% 백신 접종 목표가 완성이 되면 우리가 통 크게 한번 기부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미 시작을 한 것 같아요. 해서 미국 성인이 63%는 한 번은 맞았답니다. 그러니까 이 63%를 끌어올리면서 어찌어찌하여 70%가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 맥주 회사니까 어떻게 통 크게 선물을 드리겠어요? 맥주로 드리겠죠. 그런데 그 맥주가 무거우니까 어디 우리 맥주 뭐 분배소에 오셔서 타가세요. 이런 건 안 합니다. 다만 21살 이상으로서 사진을 좋아하는 그 맥주를 딱 그 잡고 있는 그랩하고 있는 그 장면의 사진을 특별히 올리라고 mycooler.com COLLER.com mycooler.com/beer 뭐 원하시는 분들은 찾으시겠죠. 뭐 딱 붓이 찍으면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런 데다가 그 사진을 올리면 사진이 잘 돼 있는 것을 보고하겠다 이게 아니라요. 선착순으로 20만 명에게 $5짜리 기프트 프리 페이드 카드를 드리면 이걸 가지고 어디든지 가셔서 그 에나우저 부시 맥주를 사실 수 있는 곳에 가시면 $5를 사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서도요. 모든 것이 다 컴퓨터죠. 스마트폰이나 이제는 앞으로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아니면 아주 편안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업로드 하셔서 이렇게 프리 그 페이드 카드를 받으시고 하시면 됩니다. 백악관에서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맥주 회사하고도 이제 함께 일하고 리프트라든가 아니면 우버 같은 회사와 운전을 차가 있어도 하시기 힘드신 분이 있고 차를 어디다가 그런 거 피곤하니까 다른 사람들 많이 맞았다니까 나는 뭐 이번에 스킵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우버, 리프트와 서로 그 파트너십을 맺고 백신 접종하는 곳까지 모셔다 드리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이 내용은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주택시장이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은 조금 느끼신 분들 계실 거예요. 불과 한 3, 4주일보다 집값이 내려간 곳도 많거든요. 물론 집값이 굉장히 올라간다고 해서 모든 집이 다 많이 올라가고 모든 집에만 뭐 40명이 모여서 그중에서 올 캐시 제일 많이 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산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진 않은데 전반적으로 집 땅값도 마찬가지고 조금 내려가는 것을 보이기는 한다 하고 워치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그 CNBC에서 보도하기를 하우징 붐 쿨링 지금 이거 차가워지고 있는 것이야? 하고 물음표를 달아놨습니다. 그런데 항상 주택 문제는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감안을 하고 들으셔야지 되는데 인벤토리는 지금도 적죠. 왜냐하면 신축이 많지 않으니까. 지금 뭐 중국에서 오는 목재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캐나다에서 오는 목재에는 관세가 많이 더 최근에 붙어서요. 너무 그 집을 짓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주춤주춤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려는 사람은 있어도 지금 집이 없고 인벤토리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30년 모기지 이자율이 한 주일 전에는 3.18%였는데 조금 낮아져서 3.17%거든요. 그럼 모기지 이자율이 낮으면 모기지 신청하는 사람이 더 많아야지 될 것 같은데 모기지 신청은 지난주에 4%가 줄어들었답니다. 한 주일 전에 비해서. 그래서 2020년 2월 이후에 최저거든요. 해서 조금 더 두고 보기는 해야지 되는데 역시 이것도 뭐 5월 달에 고용률이라든가 뭐 금요일에 발표되는 그런 것과 연관이 있긴 하는데 아마 바이어가 벽에 부딪힌 것 같다. 안 되겠다. 이거 뭐 집은 없고 막 달라고 하는 것보다 더 원하는 집은 더 많이 줘야지 되고 그래야지만 넘볼수라도 있게 되니까 아유 난 안 되겠어 하고 이 집 사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제2용자 같은 경우는 지난해 너무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조금 그 슬로우 다운된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주택시장이 정말 CNBC처럼 쿨링? 이건 이제 조금 더 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불과 몇 주일 전에는 이거 언제 쿨링 돼? 뭐 언제 이거 다운돼? 뭐 쿨다운돼? 이러했던 것과는 분위기가 달라진 거죠. 그리고 하나는 오늘 제가 워싱턴 포스트를 보면서 글쎄 이거 뭐 흔히 있는 일 아닌가? 이게 뉴스가 돼야지 될까? 하면서 오히려 저는 다른 걸 생각했는데 역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 5월 19일에 한 졸업생이 졸업 가운을 입었고요. 보라색 졸업 가운이었어요. 졸업 가운을 입었는데 졸업식장에 가려고 했는데 몇 분 남았는데 졸업식장에 못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운동화를 신었는데 검은색 운동화에 하얀색 줄이 들어간 거거든요. 아주 보라색과 잘 어울렸어요. 완벽하게. 그런데 그냥 드레스 슈즈를 신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룰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건데 뭐 새로 신발을 사러 갈 수도 없고 조교에게 이거 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 졸업식 좀 하게 해주세요. 하는데 안 된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이 조교가 본인이 신고 있던 밤색이에요. 여튼 밤색 신발을 드레스 슈즈 비슷한 신발을 벗어주고 그렇게 너무 커서 질질 끌고 가족은 아니 제가 왜 새로운 깨끗한 신발을 두고 저걸 신었나 하고 저 사람은 또 왜 맨발을 벗고 있지 하는데 이거 다 좋아요.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잠깐만요. 네, 이 정도면 됐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이상하다 했는데 벌써 오늘의 미국을 도와주신 분들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더욱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의 미국은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한국TV, 한국홈쇼핑 공동폰이었고요. 10시에 홈스위트홈 방송됩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조교가 학교에 건의를 했대요. 아니 신발이 학생이 졸업식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그렇게 중요하는가? 신발 룰을 꼭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가? 훌륭하지 않아요? 강희신이었습니다.